여기서 무슨 시나리오도 움직인 것처럼 노조에 선종선동하고 있다. 손찬희 노조 사무장은 지난해 한 차례 노조 파괴 시도를 겪으며 시나리오가 있을 거로 예상을 했지만 직장 폐쇄나 선별 복귀 등이 자세하게 적혀있을 줄은 몰랐다. 지난해 기업 노조 측에서 우리 조합원들은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노조 파괴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 더운 날씨에 4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이탈하지 않고 서 있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이게 본질이죠. 노조 측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시나리오는요, 갑을 오토텍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속해서 울산, 현대나 쌍용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청업체, 이 과정에서, 이 구조적 틀에서요, 우리는 김군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구역 김군을 만들어낸 건요, 서울, 거기에서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맥락을 보고. 항상 반복된 시나리오는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문건이 발견됐다라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갑을 오토텍은. 그리고 또 하나, 갑을 오토텍이 특히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청년들한테 장난질을 합니까? 아르바이트 간신해가면서 겨우 취업하려고 그렇게 목매달았던 애들을 관리직으로 뽑았다고 선언했다면서요. 관리직으로.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인턴직 3개월에 생산직으로 전환해서 생산을 다 배우고 이런 것을 회사의 전반적으로 알아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왜 이런 거짓말을?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저 갑을 오토텍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청년들 문제가 들어가니까요,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제발 장난질하지 맙시다. 그리고 17만원 받는 그 아이들은 또 뭡니까? 그 떼양볕에 살아서 진짜 노조 하고 있는 사람과 대치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은 또 뭡니까? 이거 이해되십니까? 17만원? 당신들한테 그냥 껌값 하나 쥐어주는 거지. 애들한테 생존이 걸려서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생존과 생존을 위해서 서 있는 그 사람들 왜 이용합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이 올림픽 기간이어서 더 화가 납니다. 이들 목소리 안 들립니다. 그래서요, 저 얼마 보지도 않는 아프리카 TV에 한번 틀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들려서 이들 목소리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억울합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겪어야 되는지, 그들이 해서 얻으려는 게 무엇인지. 저는요, 갑을 오토텍이요, 여기서만 멈추지 말고요, 지금 사드와 성주 국민들, 그리고 세월호 문제들, 이들이 서로 다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한 가지 문제마다 한 가지씩 터뜨리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변혁하기 위해서는요, 이들 각자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연대를 해야 돼요. 아마 조중동 프레임은요, 이 연대를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해댈 겁니다.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스포츠로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3S 정책 이야기했죠. 스포츠, 섹스, 스크린, 항상 우리는 여기에 조종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회가 변혁하기 위해서는요, 정권을 바꾸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요, 이제 사회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판을 짜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한 문제 한 문제씩 각계격파하겠다, 이래서는 바꿔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에는요, 어젠가요, 파파이스를 보니까 전기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변호사가 있대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저희가 몰랐던 전기세에 대한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시간 30. 네, 전기세.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글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이 이제 말을 해주니까 조금씩 저도 이제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파일을 아까 제가 뭘 꺼버렸나봐요. 같이 꺼버렸나봐요. 너무 흥분해갖고 꺼버렸나봐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렸어요. 만나보셨잖아요. 영입하려고 할 때 단지 혹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죠. 그 추미애 후보한테 똑같 혜택은 못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쓰면 쓸수록 더 벌을 받는 거야, 이거는. 전기요금은. 뉴스를 보면은 대기업은 보통 몇천 원씩 깎아준대잖아요. 박지원 의원실에서 낸 자료인데요. 그 전기요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을 내야 되는데 100원을 다 안 내고 60원만 낸 거야, 예를 들면 대기업들은. 그런 돈이 지난 3년간 조 단위예요, 조 단위. 이 사안을 가지고 몇 년간 소송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알고 보니. 그리고 알고 보니 우연찮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더 좋아. 곽상원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라는 사실이 일상을 사는데 어떤 부담감이 된 적 있어요? 결국 자유롭진 못하지요. 아무래도. 장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땠어요? 제가 다른 장인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소송의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뭘 소송하시는 거예요? 전기요금을 한전이 부당하게 가져갔으니 도로 토해내라 이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부당 이득이 되려면 예. 어떠한 그 요금 징수의 근거가 위법해서 무효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택용 전기 요금의 규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택용 전기 요금은 어떠한 근거에서 책정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전기 요금의 근거가 되는 것이 한전이 정하는 약관입니다. 전기 공급 약관이라는 이름인데요. 약관은 뭐냐면 일반 법률과는 달리 그 사업 주체가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하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그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고요. 그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는 법률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서는 소비자, 그리고 고객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는 약관을 무효로 하고 있고요. 제 주장은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누진제 요금 규정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불공정하게 걷어간 돈 다 내놓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소송 대리인인 걸 보시면 소송인단을 모집하신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모였어요? 첫 번째 소송은 제가 2014년 8월 달에 처음 제기했습니다. 2014년 8월 달에 제기한 그 소송은 제가 다 아는 분들이고요. 아는 사람, 야, 억울하지 않아? 이렇게 모으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제 가까운 분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를 제가 20명. 예, 네. 20분 정도 참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 소송 처음 접수를 한 이후에 머니투데이라는 신문사에서 잠깐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를 보시고 그 후로 대략 한 지금까지 한 750분 750명. 예, 가량의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소송이 힘을 가지고 유리한가요? 한 마리는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지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되면요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이 개미에 합류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무너뜨리자고요. 이게 뭐냐면 약관인데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법령으로. 이게 말이 되냐. 여기서부터 문제 제기가 시작되더라고요. 한전은요 대한민국 내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전이 그 전기 요금을 저희의 동의를 전혀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절차는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정부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약관의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함부로 정하죠. 하지만 그럴 때 저희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사업자하고 거래를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기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생존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오직 한전이 판매하는 전기만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법령에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법령으로 이렇게 정한 일반 약관이 그냥 있는 거하고 그 근거가 법령에 존재하는 거의 차이가 뭐예요? 일단 그 시각부터 조금 교정을 해야 되는데요. 한전이 국가인가요? 국가 아니죠. 한전은 국가가 아닙니다. 한전은 그냥 하나의 회사고요. 상장회사입니다.
상장 현재는. 회사죠. 예. 그러니까 그 한전 주식의 49%는 지금 상장, 그러니까 주식 거래소에 돌아다니고 있고요. 한전 주식의 30%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 게다가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회사입니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이 한전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독점적인 전기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이 일단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만약에 법률로서 전기요금이 정해져 있고, 만약에 한전이 국가고 국가의 행위로서 전기를 판매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국회의 통제를 받겠죠. 아하. 그렇죠. 지금은 한전이 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근거 법률만 있고 약관의 개정을 통해서 요금을 정하기 때문에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고요. 아하.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지난 수십 년간 매년 나온 논의입니다. 국회에서나 지자체에서나 대한민국 전기요금 문제 있다. 수십 년간 반복해 오고 있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시정하면 되는지 말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큰 문제가 된 게 누진제지 않습니까? 누진제가 이렇게 6단계가 있는데 실제는 7단계라는 게 무슨 저거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약관의 경우인데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현재 시점은 다시 6단계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요? 아, 예. 6단계다. 요금과 관련해서 이제 약관에 이게 내용이 이제 약관에 있는 요금표입니다. 지금은 조금씩 개정이 됐어요. 약관을 개정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모르죠. 전기요금이 언제 바뀌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냥 계속 올리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데, 지금 이 표가 2012년 8월 6일부터 대략 한 6개월 이상 동안 시행되었던 요금표입니다. 지금 이 표를 보고 자신의 전기요금 계산하실 수 있으신 분? 있을 리가 없죠. 예. 계산법이에요. 저 표를 보고 만든 공식입니다.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는 200kW인가요? 그 이상을 쓰면 이제 누진제가 적용이 돼서 돈을 많이 물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지금 현재 소송의 대상물은 7단계까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현재 시점에는 6단계까지만 있습니다. 자, 보시면 0부터 100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계시는 주부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 100kW라는 것이 집에서 전기밥솥, 냉장고, 세탁기만 틀어도 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kW가 넘으면 바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진 단계가 없는 요금 체계는 1단계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전기를 안 써야 되는 거죠, 거의 집에서. 자, 1단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1인 경제활동 가구, 그러니까 밤 늦게 들어가시고 아침 일찍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집에 들어가셔서 전등 잠깐 켜시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하튼 1단계는 누구든지 넘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누진율이라는 게 11.7배가 된다는 게 예, 저 11.7배라는 것은 또 뭐냐면요. 이 배율이라는 것도 사실은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기요금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죠? 예, 저기 아까 보셨던 약관을 보면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전부 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있는데요. 한전이 이야기하는 저 누진율은 뭐냐면 전력량 요금의 1단계 요금과 6단계 요금의 배율입니다. 그런데 기본 요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본 요금의 1단계와 6단계 요금의 배율은 대략 30배가량입니다. 30배요? 예. 그거는 뭐 단순히 산수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전이 다 인정하는 그럼 것인데 30배라는 얘기는 1단계를 쓰는 사람보다 7단계를 쓰는 사람도 요금을 30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전기요금의 구성 항목이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있는데 한전이 인정하는 저 누진율, 누진 배율은 전력량 요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략 30배가량이고요. 아하. 실제로 납부하는 요금은 더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5kW하고 550kW하고 대략 사용량은 10배죠. 예. 10배이지만
요금 배율은 41.6배입니다. 40배를 낸다가 예, 전기는 10배를 썼지만 요금은 40배를 낸다. 그렇죠. 차액만 31배가 되는 것입니다. 6단계를 쓰는 사람들은 1단계 쓰는 사람들보다 40배를 낸다는 거죠. 쉽게 이해하면 엄청난 배율이에요. 엄청난 배율. 그러면 이 누진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택에서 쓰는 전기 사용자가 누리는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전기를 많이 써서 이렇게 했지만 그럼 그 혜택을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혜택이 없음. 전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아둔한 머리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전기를 아끼는 혜택이지 않느냐. 진짜 고맙네. 고맙죠. 자, 수요 억제. 응? 그러니까 수요 억제가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수요 억제는 소비자의 혜택은 아니죠. 한전이 주택용 전기를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누진제 규정을 두었다는 것이니까요. 에너지 빈민이 있는 거예요, 실제. 전기를 켜는 게 두려운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기라는 것은 아까 공공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기를 사용하시는 주체에 따라서 실제 용도가 다릅니다. 가정용, 그러니까 주택용의 경우에는 저희가 왜 전기를 사용합니까? 먹고 사느라. 그렇죠.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주택용 이외의 소비 주체, 산업용이든지 일반용은 왜 전기를 소비하나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생존을 위해서 소비하는 주체보다 더 싸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싸게. 정당한가요? 안 정당하지. 그래서 제가 강압적 비소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는 과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 소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계로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일반적인 국가, 보통의 국가에서는 전체 전기 소비량의 대략 30%, 3분의 1 가량이 주택에서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가정에서 소비하고 있는 양은요. 전체 전기 소비량의 불과 13%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13.6%쯤 되고요. 그 말은 뭐냐면요. 다른 국가보다 주택용 전기 소비량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생활을 하는 거고 저기는 경제활동, 이익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깎아줘. 보세요. 동일한 전기를 한전은 대기업에는 78원을 팔고 일반 가정은 일단 비싸요. 처음부터. 게다가 누진제로 더 비싸. 대기업에 78원에 판다. 저건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한 것이고 한전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일단 인정하는 것은 일반 가정에는 대략 한 124원에 팔고 산업용에는 90원까지는 판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전이 야 우리나라만 이렇게 누진제를 하는 게 아니야. 다른 나라도 누진제를 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자, 외국의 사례. 외국의 누진제는 어떻습니까? 저것도 이제 한전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한전 홈페이지에서. 자, 일단 저희가 시각 규정을 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해외는 당연히 전기 생산, 그러니까 발전, 송전, 배전, 판매가 전부 다 다른 회사들이 하고 있고요.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개의 회사, 미국에서 저 2개의 회사가 누진 요금 비스무리한 것을 두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 2개의 회사가 미국에서 2개 회사가 두었다고 한전 홈페이지에 딱 둔 것인데 이름이 같다고 같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저 첫 번째 회사의 경우에는 누진 단계가 2단계라는 것이고 누진율이 1.1배라는 것인데 오직 여름에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력 사용 구간이 600kW를 넘어야 됩니다. 아까 저희는 500kW만 넘으면 최고 구간이었죠. 그죠? 저기는 500kW 넘어도 여전히 동일하고요. 가을, 겨울, 봄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넘는다고 하여도 1.1배입니다.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죠. 그 밑에 있는 회사를 보시게 되면 1000kW를 넘어야 됩니다. 다른 제도예요, 다른 제도. 그리고 누진율도 상대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 저것도 2단계. 한전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누진율이 0.61배라는 거는 더 많이 쓰면 덜 내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참 저런 내용을 왜 게재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본은 1.4배다. 이건 한전의 홈페이지 내용이래요. 네. 예, 그렇습니다. 대만이 단계가 많네요. 단계가 많지만 누진율은 2.4배, 겨울은 1.9배. 우리나라의 40배하고 비슷한 건 없어요? 제가 북한의 경우는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규정되어 있는 누진요금 체계가 정당하다, 합리적이라면요, 전 세계에 수출해야죠, 그죠? 합리적인 제도니까요, 그죠? 그리고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뭐 가스요금, 지하철요금 전부 다 규정해야죠, 그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택용에만 있었는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이 수십 년 동안 유지가 되어 왔을까?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몰랐어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누진지 그 홍보할 때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이것이 뭐 전기 절약, 그다음 여름에 블랙아웃, 완전히 그 전기 용량을 넘어서서 완전히 전기 끊어지는 그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고 뭐 등등등 이런 홍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거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받아들인 측면이 있어요. 전기요금 체계를 징벌적으로 한 것이죠. 징벌, 예. 징벌이요, 징벌. 예. 그러니까 전기는 사실 물건에 불과한데 물건을 많이 쓰면은 죄책감을 주는 겁니다. 마치 전기 사용이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속아왔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사계절 내내 24시간 적용받는 것이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사람들이 알았으면 참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은 이걸 알리는데 그렇게 성공을 못하셨죠. 일단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기회가 없었고요. 설명을 드려도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의 진척이 어때요? 서울중앙법원, 서울남부법원, 대전, 광주, 부산법원에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 한 명의 판사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독단적이거나 왜곡된 시각을 판단을 하게 되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판사한테 판결을 받아보고자. 예, 그게 가능합니까? 동일 사안으로 여러 판사한테 아니, 찌르는 게? 예, 일단 판사님들이 다들 궁금해하시고요. 게다가 700명이 넘는 소송하는 분이 있으면 뭐 전국적으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 100명 네. 단위로 끊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의 진행은요? 예, 지금까지 보통 사건의 경우에는 1심의 진행이 1년 정도면 끝나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 올해 1월 달에 첫 사건이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2월 달 한번 선고 기일이 연기되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판사님께서 다시 재판을 하겠다고 하시고 재판을 재개하신 거네, 다시? 예. 내가 충분히 못 들었으니까 더 다퉈봐, 이렇게. 예. 그러시면서 판사님 변경되었고요. 인사철 걸려서 이제 네. 손 털고 나가고. 예. 그래서 질질 끌다가 판결 내린다고 하다가 판결 안 내리고 결국은 지금 올해 다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사실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한 곳에선 두 군데 법원에서는 재판 진행을 중단해 버렸고요. 왜요? 이유도 밝히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나머지 한 두 군데 한 세 군데 정도는 그래도 좀 액티브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판결 결과 예상하십니까? 저는 정상적인 법원의 정상적인 판결을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 판결이 보상을 하라고 하면 전 국민 단위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를 보상해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 소송 진행을 할 때 두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야, 그 사건 이기겠느냐? 당신의 말이 아무리 맞다고 하여도 그 사건 이기겠느냐? 그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야, 그러다 한 점 망하는 거 아니냐? 매 맞는 아내가 있습니다. 매 맞는 아내가 때리는 남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때리는 남편이 때리다가 혹시 지치지는 않을까? 그만 때리다가 삶에 의미가 없으면 어떡할까? 이미 튼튼한 남편이고요. 지금 한전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전은 전 세계 에너지 기업 중 1위라고 합니다. 1위. 대단하죠, 그죠? 그게 다 우리가 누진세로 낸 돈 때문에. 그건 그런 거야? 모르겠습니다. 한전이 워낙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것인지는 그 점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아니 이렇게 보장해주면 일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이런 비유를 가끔 합니다. 열차의 비유를 하자면요. 저희가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지하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산업역군들이 타는 칸이 한 10칸 중에 5칸 정도가 되고요. 5칸 중에 2칸은 대기업 직원들이 탑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나머지 3칸을 타고 전 국민이 타는 칸이 한 칸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 직원들이나 일반 산업 여군들은 심야 할인해주고요. 계절별 할인해줍니다. 그런데 한 칸 3분의 1 타고 있는 온 국민은요. 한 정거장 이상만 가면은 누진 요금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5정거장 이상만 가면요. 저희는 가장 최고율의 요금을 냅니다. 그때마다 이런 방송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2정거장, 3정거장, 4정거장, 5정거장 가기 때문에 지하철 설지 모른다. 아껴 써라. 걸어 다녀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가요? 아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소송의 합리화할 방법은 뭐예요?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그냥 전기요금 반환 소송 혹은 뭐 법무법인 인강을 검색을 하시면 쉽게 그 참여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인적사항 한번 적으면 되는 겁니까?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고 해가지고 일정한 사항들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비용은요? 비용은 사실 제가 비용 때문에 이 소송 진행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소송 비용을 산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기 전까지는 한 가정당 얼마를 받을지를 알 수가 없고, 한 가정당 받을 금액에 따라서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소송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제가 그 계산을 잘못해버리면 제가 파산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한 2달 정도 통계 자료를 보느라고 조금 고생을 했는데 한전의 통계 자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더니 그 중에 그냥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그냥 진행을 한 것인데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대략 한 15,000원 정도면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당 15,000원이요? 한 가정당. 그거 가지고 돼요? 실제로는 안 되죠. 지금까지는 제 돈이 훨씬 많이 들었죠. 근데 많이 참여하시면 지금 700명인데 몇 명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로 압박도 되고 사회적 여론도 되고 그 실질적인 결과도 내려면 몇 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100만입니다. 제가 이건 정청래 의원한테밖에 안 하는 얘기인데 정신 차리시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한전이 그 주택용 계약 관리하는 건수가요. 1,000만 건입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이 소송에 현실적으로 그만큼 참여하기는 어렵고 10분의 1 정도인데요. 뭐. 10,000명 정도 되면 어때요? 10,000명 정도 되면. 10,000명도 꽤 큰 힘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어떠십니까? 좀 이해되십니까? 전기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모르면 당하는구나. 딱 이거죠. 모르면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전기를 많이 쓰는 집단에 의해서 블랙아웃이 되고, 그렇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OECD 가입국 중에 한국이 제일 낮아요. 가정 내 소비력이 거의 절반 아래요. 13점 몇 %인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쓴다는 말이 사실상 거짓이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누진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한전에서 자주 주장했던 내용인데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죠. 아까 그분 이야기, 그 변호사님 이야기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한전의 지분 중에 민간 자본이 들어간 게 있는데 거기에 애국 자본이 들어간 게 있어요. 지분이 외국 자본이 들어가 있어요. 그 회사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의심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럭히드 마틴 아시죠? 럭히드 마틴이라는 미 국방 사업체 하면서 이제 사드 때 많이 알려진 회사이긴 해요. 근데 이 회사가요 국방 사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라고 했고 환경 에너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전기, 가스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들어올 쯤에서 우리는 시점 비슷해요. 시점이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의심만 든다는 건데 2014년 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전기가스 민영화 사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대대적인 공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한전의 지분 중 몇 %는 이 회사에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드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로키드 마틴에 대해서도 좀 언론이 좀 조사를 좀 해서 이 회사가 과연 무엇인가, 이 회사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몇몇 이제 교수들이 이제 칼럼 비슷하게 쓴 정도의 수준. 근데 이거 기자들이 조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물어보지 말라고 해서 물어보지 않는 게 아니라 기자의 직업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언론 환경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OECD 가입국 중에 70이다 라는 아주 낮은 점수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증을 읽는데 이것을 있다라고 확신을 못하는 거죠. 확신해버리면 잘못하면 이제 소송이 걸릴 수가 있는 거,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민중의 소리인가요? 저희가 이제 어제 읽었던 파일을 보실 분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만년필 하나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로키드 마틴이 사드의 배치 로키드 마틴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정치인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들 정책에 원래 뭐 정계와 관련된 뭐 이런 일이 있지만 그것을 민중의 소리라는 신문에서 이게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역시 심증은 간다. 왜 정치인들이 발벗고 나서서 사드를 주장하는 신분들이 계셨죠? 그런 분들 과연 그것과 연관이 없을까라는 의심이 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좀 탐사 저널이라고 하죠. 탐사 저널에서 파헤쳐 줘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진짜 알 권리는 이런 게 알 권리 아닐까요? 국민의 알 권리? 누가 성폭행했고 성폭행했고 연예인들 뭐 이혼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알 권리 아닐까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된 거 아니에요. 엄한데 알 권리 이야기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거에 알 권리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맨날 그 자식들 간에 재산 싸움 나갖고 부모 뭐 때렸다 뭐 이런 이상한 뉴스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알 권리는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휴, 오늘도 참 무겁게 달려왔습니다. 시사 브리핑 하는데 좀 무겁게 달려왔는데 그래도 또 시원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 해서 이제 또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 또 해봅시다. 이제 1시간 남았는데요. 오늘 뭐 자기소개서 마지막 고쳐달라는 친구 있었는데 안 왔네요. 어쩔 수 없죠.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아프리카 내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 해요. 그래서 이제 사소한 거 터지면 그걸로 이제 아프리카 전체를 못하게 하려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그 산책을 가다가 개인가요? 고양인가요? 하여튼 개가 고양이를 잡는 건지 고양이가 개를 잡는지 하여튼 이 장면이 방송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아프리카 전체에서 그런 것처럼 언론이 좀 썼던 것이죠. 여기 모니터예요. 왜 그러냐면 진보적인 시각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뭐 진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얼마나 영향력 있겠습니까만은 팩트TV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방송들 한 10년 이상 지속했던 거니까. 그래서 좀 여기가 뭐 정부에서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도 지금 보니까 팩트TV 잠깐 그 수치 보니까 1000명이 넘었던데요. 지금 1000명이. 이 더운 날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조중동 프레임에 갇히지 않게끔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입맛대로 요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끔 하는 방해하는 게 누군가 봤더니 유튜브나 아프리카 이런 쪽 약간 있다 이거죠. 거의 유튜브하고 아프리카죠. 국민TV 같은 거보다 그리고 페이스북,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해버리니까 이런 뉴스를 읽고 이런 느낌이다. 뭐 트래킹인가 뭔가 건다고 하는데 그래갖고 방폭시킨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것이 있는지 실체는 확인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의심쩍다면 그러니까 좀 영향력 있으신 BJ 분들이 이제 발언할 때 그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히 프로그램상의 문제인지 근데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TV가 서버가 불안정하긴 해요. 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아직 좀 불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이거 설이잖아요. 설이니까 이거 그냥 설로만 알고 있어야지 일단은 그거 확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죠. 그냥 설이니까 이게 딱 증거가 딱 잡히면 좋은데 그러니까 모든 건 심증만 있어. 물증이 없어. 물증.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아 오늘 그 자기소개서 쓰겠다는 친구 안 오네. 그러면 1시간 정도는. 아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들락날락 하시대요 사람들이. 오늘은 그래도 너 깜짝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내 방송할 때 갑으로 토특 딱 깔고 가니까 오늘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시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자정까지 고치느라고. 아니 뭐 그런데 뭐 오늘 나한테 뭐 확인을 받겠다 뭐 그랬잖아요 어제. 근데 내가 저녁에는 봐줄 수가 없지. 내 정규 방송은 9시부터 12시까지니까. 그럼 내 시간에 맞춰야지. 내가 그분 시간에 맞출 수는 그 사람이 그분 시간에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자기가 했을까. 그렇죠. 일요일이고 또 좀 이제 좀 젊은 친구 또 어린 친구 같아요 느낌이. 그 보면 아니까. 그리고 글을 자주 쓰던 친구가 아닌 것 같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러니까 아 진짜 월요일날 만나야 되는데 이제 내일까지 못 만나면 세 번째 퇴짜라고. 내가 무슨 제갈공명을 만나러 가 상고초려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지금 뭐라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나 지금. 걔는 누구 나는 누구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나는 지금. 여긴 어디 막 이러고 있고. 진짜 제갈공명 만나는 것 같아. 무슨 상고초려. 상고초려를 넘을 것 같아. 그 친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송 시간도 바꿨잖아요. 지금 내가 다른 식으로 하면서 원래 내 스케줄도 안 하고.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일 그래도 사람이 세 번까지는 시도해보고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겠죠. 이제는 제 원래 방송대로 스케줄을 잡고 걔가 오면 연락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생각은 들어요. 걔한테 시간 개념을 어떻게 넣어준다는 이 말보다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걔는 기다려줬던 어른이 없다. 기다려줬던 어른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시간이라는 건 약속을 잡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만나자 하면 이 시간에 네가 만약에 늦으면 상대방은 기다릴 거야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애한테는 그런 게 없었다. 그냥 하루하루 충동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죽겠다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보다는 사람에 대한 관계 개념부터 일단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 대한 어떤 게 예의고 어떤 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충동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키는 컸는데 발육 상태 좋으니까 키는 컸는데 정신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얘한테는 없었던 것 같다는 건 분명해요. 그 느낌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살아온 과정이 좀 힘들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 아이를 이제 자고 있는 모습 하나 보고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애를 모르잖아요. 애가 어떤 아이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뭔가 느낌을 줄 수 있는 임팩트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영화 같은 그런 연출은 힘들 것 같고 어렵죠. 사람이고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회에 부딪히며 살아온 그 방식대로 가치관이 커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생이죠. 야생의 아이가 우리 그거잖아요. 허클베리 핀 같은 아이죠. 허클베리 핀. 더우면 그냥 내과 가서 수영하고 싶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거죠. 그냥 너무 자유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제한된 것을 한 번도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이 제한된 거는 답답하다고 느껴버리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근데 괜찮은 점은 애가 운동을 했다는 거. 그게 장점이긴 해요.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있었으니까. 물론 몸이 좀 이제 힘들어서 몸이 이제
힘들어서 이제 그만뒀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가 뭐가 깨달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거를 이제 파고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만나야지. 답답해 죽겠어 지금. 답답해. 일단 만나야 뭔 이야기를 하지. 맨정신에 정신 차렸을 때. 그 아이 또래 때 이제 막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고 싶어 하고 막 그런 심리가 있으니까 또. 힘들어요. 힘들어요. 날이 더우니까 일단 불쾌지수가 높아지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유 거기 그 센터 선생님들 다 신경을 써요. 그래갖고 센터 선생님이 저하고 같이 갔던 거였어요. 그쪽 선생님도 다 신경을 써요. 쓰는데 일단 이 선생님들의 입장은 뭐냐, 그러니까 기존의 어른들처럼 강압적으로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학원 강사를 좀 했으니까 보면은 선생님들이 좀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를 좀 배려를 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래 그랬어 많이 힘들었지 뭐 이런 식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의 어떤 권위는 없는 것 같다. 아이한테 권위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선생님 의견도 맞아요. 이 아이가 워낙에 이제 상처가 많으니까 배려를 해야 된다 이건데,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려요. 맺고 끄는 건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거래, 협상 이런 것들도 기술이잖아요.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본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는 아예 뭐 일단 제쳐두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 그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를 이제 모르니까 그냥 보기만 했으니까 그냥 저의 느낌은 그랬어요. 애들한테 선생님이 좀 끌려다니는구나 이런 느낌. 거의 뭐 나오라고 사정하는 것 같다는 느낌, 이런 느낌.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좀 엄격할 때는 엄격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단 제가 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직 속사정은 잘 모르니까요. 좀 더 봐야 되겠죠. 애들하고도 협상 중요해요. 거래도 중요하고. 성인하고 똑같아요. 불쌍하다는 이 편견은, 불쌍하다는 게 교육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런 감정이지. 도와줘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까짓것 한번 나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못 참죠. 진짜 못 참죠. 그런데 그때 감정과 감정으로 대립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아직 애기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감정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가 아무리 날뛰어봐라 뭐 이런 거. 오히려 그럴 때는 침묵이 좋아요. 침묵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봐요. 그럼 애들 스스로 겁을 먹어요.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한마디도 안 한 침묵이 더 무서울 때가 있다니까요. 혼자 날뛰고 있을 때 가만히 봐요. 날뛸 때까지 그냥 가만히 봐요. 너 지랄해라 이런 식으로. 음. 같이 거기서 욕하고 막 대들고 막 이러면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선생님하고 싸웠다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싸울 군번이나 돼요. 그런 애들하고, 조그만 애들하고 지들하고. 그러니까 싸웠다고 인식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봐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주변 애들이 저절로 엄숙해져요. 저 선생님 지금 화가 났구나 이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애가 좀 가라앉았다 그러면 이제 주변 애들하고 떼어내서 애만 따로 탁 부르는 거지. 그럼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까. 근데 데려가서도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두고 내 일해요. 어쩔지를 모르죠. 그럼 이제 더 감정이 가라앉았을 거 아니야. 어떠냐? 그러니까 지가 이제 쭈쭈 또 이야기해. 다시 또 이제 화를 내려고 그래요. 다시 시작할까?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할까? 그러면 이제 아니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일단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교무실을 딱 부르면 선생님들이 일단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선생님들께 다 눈치가 오니까, 눈치를 하니까 이게 뭔 일인지 아니까. 이러면 이제 좀 죽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사탕 하나 주고 뭐 먹을 거 하나 주고 뭐 음료수 하나 딱 주고 그냥 채찍과 당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지금 이런 친구들한테도 필요한데, 이런 친구들한테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간 그 센터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 그래 네 와준 것만도 진짜 고맙지 그래 그래 이런 식의 분위기인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애들하고도 일당에 밀당이 필요하고 거래가 필요하고 그때 이제 훈육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야 교육인데, 이 아이들은 이제 학교 밭에 나갔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아이니까 우리가 보듬어야 된다, 이런 식의.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봐야죠. 그렇죠. 오면 막 오고 아니요. 그런데 안 오면 선생님들 일단 전화는 다 해줘요. 전화는 다 해. 그 아이들한테 전화도 하고 그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아이들 집까지 찾아간다니까요. 찾아가고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했다니까요. 제가 있는 데서 제 보는 앞에서도 그렇고. 근데 애가 일단은 그런 개념이 없어버리고 그냥 자버리고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새벽때도 막 싸도 다니다가 아침에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시간이 그러면 지나버리는 거죠. 11시라는 시간을 쳤어도 자기가 약속을 해갖고 11시를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들처럼 막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열정은 다 있어요. 열정은 다 있는데 그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조금 봤을 때 그런 게 있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일단은 상고 처리해야죠. 내일까지 간 다음에 이제 안 되겠으면 이제 제가 가서 기다리는 것보다 오면 전화를 주시라, 이런 식으로 가야죠. 거기에서 이제 솔직히 저도 무안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거기서 계속 뻘쭘하게 앉아서 무슨, 아무리 그러니까 제 직장이면 학교를 안 다녀요. 방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까지는 졸업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래 애들보다는 이제 나이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방학하고는 상관이 없고, 학교 밖 아이들인데 이제 학교로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제가 맡은 애들은 이제 제가 맡은 애는 그쪽이고. 근데 일단 만나야 무슨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만나지를 못하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일까 싶기도 하고. 근데 나도 무조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또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 보려는 건데, 그 아이가 과연 거기에 들어가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멀쩡하게 제 나이에 들어가도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데, 이제 나이도 있어 하고 들어갔는데 지보다 어린 동생들 아닐 거예요 들어가면. 어, 그렇죠. 형이라고 하고 다른 애들 불편해하고. 그럼 항상 그거 있잖아. 우리 중고등학생 때도 복학생들 있었단 말이야. 그 이미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 항상 교실에 뜩뜩 가갖고 침묵하거나 아니면 까불까불 대면서 애들한테 좀 안 좋은 일을 시키거나, 지가 좀 안다고. 지금 생각하면 어린애인데 그 애들 세계에서는 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린애들 세대에서는, 애들 세계에서는 또 그런 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애들 세계에서는 한 살을 엄청나게 크게 또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또 한 살, 두 살 차이는. 저 중3 때인가 고2 형이 왔는데,
사회에서는 10년도 안 먹는데 뭐. 여사체. 어흠. 그 형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저 어릴 때 당시니까 그 당시에 좀 무섭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좀 무섭죠. 지금 생각하면은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긴데 일단은 이제 중학생이 고등학생들 보면 굉장히 커 보이고 그렇잖아. 초등학생이 또 중학생 보면 굉장히 또 커 보이고 막 이런 때기 때문에 또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런 게 있죠. 또 이제 또 그 발육 정도에 따라서 또 키가 그 어릴 때 큰 애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군대 가니까 항상 앞줄에 있었거든요. 초중고 때 다 앞줄에 있었거든요. 키가 작으니까. 근데 군대 가서 큰 애가 있었어요. 군대 가서.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니까 20살이 넘어야 돼요. 20살이 넘어야 그 사람이 원래 풍채가 나오고 이제 몸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빨리 큰 애가 있고 느리게 크는 애가 있고 아예 안 크는 애가 있는데 아예 안 크는 애는 좀 힘든 거고. 그러니까 성장판이 20살 때까지 좀 늦게까지 열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 크는 애들은 좀 힘들긴 하다. 군대에서 크는 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규칙적으로 활동하잖아요. 일단 거기 군대를 가면은 그리고 운동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장판이 잘못하고 다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성장판이 깨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 규칙적으로 밥을 먹는다는 자체가 커요. 잠자는 시간에 잠자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군대 스케줄이 어떻게 보면 생체 리듬 스케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막 이제 보초 서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이 키가 중학교 때 키예요. 중학교 때 키 178인데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컸던 키가 딱 여기서여서 더 안 크더라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애들은 뒤에서 이제 큰 편이었죠. 덩치도 있고. 치킨은 다 내꺼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노동자는 하나님 반갑습니다. 노동자는 하나님 저희 이제 갑으로텍 이야기 많이 다 끝났는데 지금 저희는 항상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시사 브리핑하고 이제 한 시간 정도는 자유롭게 토크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반갑습니다. 맨날 시사만 이야기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강의식 수업 듣는 것도 아니고 오늘 갑자기 뭐 단결은 투쟁 뭐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아이디가 무서우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 오늘. 오늘 갑옷 호텔로 가니까.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나 그래서 굉장히 말조심했잖아. 순간순간 막 화를 내면서 했는데 속으로는 뜨끔뜨끔했다니까. 원래 겁이 많은 아이라 제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 아이고 남이 뭐라고 악소리 지르면 저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싸우자 하면 나는 진다 하고 갑니다. 나는 쳐 절대 오지마 나는 쳐. 대중 앞에서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이야기할 때는 막 자신있게 하는데 내려오면 이놈의 주둥아리 이놈의 주둥아리 이놈의 주둥아리.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모였을 때는 막 하면서 이제 하는데 뭐 그렇죠.
그래도 할 말은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면 약간 피하면서 하는데, 약간 피하면서 해요. 목에 칼이 들어온다? 약간 피하면서 하는데 할 말은 해요. 일단 맞을 은 없으니까. 그렇죠. 남들이 예스 할 땐 예스 하세요. 왕따 당해요. 근데 일단 중국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갈 때 호불호는 확실히 있어요. 호불호는 내가 좋아하는 건 먹는다 이런 거. 불의를 본다? 저는 참아요.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뒤에서. 앞에서는 이야기 안 해요. 맞을 수가 있으니까 앞에서는 이야기 하는데 뒤에서 이야기해요. 항상 이렇게. 그렇죠. 피하고 해야죠. 아유, 칼 들어졌는데 아유 피하죠. 사람 일단 살고 봐야지 뭔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바로 맞서는 거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만히 봐요. 상황을 봐요. 그게 좋더라고. 그래야 또 전략도 세우고 뭐 이러는 거니까. 일단 싸우는 거는 똑같은데 싸우면 이제 전술의 차원인 거죠. 저는 바로 대꾸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바로 대꾸하면 제가 흥분해서 말을 더듬어요. 나름 스피치 강사인데 말을 더듬어. 이런 또 특성, 이런 인간다운 특성 뭐 이런 거 있는데 차분하게 할 때와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할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으로 톡택도 나는 이번에 성주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성주 사건이라고 얘기하나요? 성주 투쟁이가 하는 운동을 보면서 투쟁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세월호도 이런 식으로 당했구나. 그래서 세월호와 연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갑으로 톡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갑으로 톡택 하나의 그 사업장의 문제는 아니다. 이건 분명하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뭐 세월호나 아니면 성주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옥시나 이런 분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투쟁이가 만들어져야 된다. 거기서도 갑을 오토텍만의 투쟁이가 있어야 된다. 그 투쟁이들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짜야지 된다. 이렇게 각계격파식으로 계속해서 대치하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다. 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계격파식으로 한 공장, 한 사업장을 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정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판에서 정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투쟁의 문제가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사업장과 사업장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문제를 해서 크게 벌려야 된다. 지금 성주가 잘하고 있잖아요. 성주 같은 경우도 성주에서 사드 왜? 사드가 뭐지? 이러다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드 안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판을 벌려버렸잖아요. 판을 키웠잖아요. 갑으로 톡택도 판을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을 협력할 수 있는 연대가 있어야 된다. 특히 세월호와 성주하고만 연대를 하더라도 이 파워는 엄청나죠. 지금 계속해서 그 조중동에서 갖고 있는 프레임은 민주노총만 지금 가둬놓고 있잖아요. 민주노총 노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속노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프레임이 갖춰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라도 연대가 있어야 된다. 성주나 아니면 그쪽 세월호 그리고 옥시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자 연대 이번에 그거 있잖아요. 폭스바겐 사태로 해서 피해자 연맹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들과도 다 이런 연대가 있어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켜야 된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종의 연대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연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올림픽에서 안 묻혀요. 그래야 올림픽 때 안 묻혀요. 계속 올림픽으로 이제 가리기 시도할 겁니다. 올림픽만큼 좋은 뉴스 가리기가 없거든요. 지금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올림픽 기간 이제 해서 그래서 그렇죠. 이게 성주도 그렇고요. 갑을 오토텍도 따지고 보면 남의 일이 아닌 게 그 전에 우리 쌍용 있었잖아요. 쌍용 사건 있었잖아요. 그 시나리오대로 또 이거 하면서 이번에 문건이 경향신문에서 지금 밝혀졌다고 나왔잖아요. 시나리오가 있었다, 문건이 있었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게 또 선거 가면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사업자에서 또 벤치마킹 한다니까요. 그렇죠. 한일 월드컵 때도 가려진 거 엄청 많았죠. 그게 우리라는 말이 기원이 있어요. 기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농업 공동체라는 말이기 때문에 나 너라라는 말보다 인칭 화법보다는 공동체 화법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많이 퇴색이 됐죠.